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늘어나는 강절도 행각에 대한 강력 단속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통 개선에 투자하고 경제 등 다방면에도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소수자 단체, 학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부모 권리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치솟아 100만 달러가 넘는 중간주택가격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올 들어 한인들이 범죄의 대상이 돼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거의 매일 4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코트라 LA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프라인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지난달보다 5%포인트가 오른 4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개시된 가운데 오늘 아침 배심원 선정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64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규모로는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비율로는 최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내년에 금리를 6.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에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보복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재반격 방식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실무형 비대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4대6으로 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멀티히트로,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3출루 경기로 각각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학 농구 슈퍼스타인 케이틀린 클라크가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인디애나 피버에 입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7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장 LA 시민들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늘어나는 강절도 행각에도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 캐런 베스의 시정 연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LA시청에서 진행된 캐런 베스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LA시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베스 시장은 LA 시내 홈리스 하우징과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홈리스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우징에 있어서 LA시는 올해 16,000 하우징 유닛이 신축 예정이라고 밝히며 홈리스를 임시 하우징에 옮긴 뒤에 퍼머넌트 하우징에 옮기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움이 절실한 홈리스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하우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들 뿐만 아니라 카운티 당국 등 다양한 당국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nd that means a sea change in the way LA approaches homelessness. This means committing to the goal of preventing and ending homelessness. Not hiding, not managing, but ending. 또 퍼머넌트 하우징 마련을 위해 모텔과 호텔들을 매입해 이를 홈리스 하우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안과 관련해서도 이를 담당하는 LA 경찰국 경관들의 모집을 늘린 만큼 이에 관해서는 공석인 경관들의 자리부터 채우는 방식을 활용해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or example, streetlights. Councilman De Leon is leading the effort to stop copper wire theft. Councilwoman Padilla has a solution installing solar streetlights so tha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pper theft. 특히 이번에 다가오는 올림픽과 월드컵이 LA시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LA시 내 교통, 경제 등 다방면의 분야들이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개의 큰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더 발전된 LA시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며 LA시에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더 아름답고 멋진 도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isiting our museums and exploring our neighborhoods. Now, my administration will create a focused initiative to make sure that the games will mean hundreds of small businesses winning contracts and hiring Angelinos. 새로운 환경 법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2035년까지 LA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LA시를 운행하는 메트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LA시 정부 당국을 비롯해 시내 노동자들이 시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난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건 남가주에서는 주택 중간 가격이 밀리언을 넘는 사례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의 주택난 속에 주택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기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 리스팅하면 베버리힐즈나 뉴포트 비치, 팔로스 버디스 등을 떠올리던 것은 옛말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워킹클래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동네도 주택가격 중간가가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추세입니다. LA타임즈가 진로우에 나타난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 가장 최근에 100만 달러 리스팅 대열에 합류한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의 터스틴, 오렌지,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세리토스, 샌 게브리엘,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의 보니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터스틴과 보니타 지역은 지난 1년 새 주택가격이 12%가 뛰면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터스틴에서 지난 2022년에 80만 달러를 주고 단독주택을 구입한 경우 2년 만에 주택가격이 60%가 올라서 현재 130만 달러까지 치솟은 실정입니다. 터스틴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가주의 주택 중간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지역은 210개 도시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주택 중간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도시가 550군데에 달하는데 가주에만 210군데가 몰린 것입니다. 가주가 올 들어 주택 중간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도시가 새로 12개가 추가되면서 뉴저지 다음으로 100만 달러 리스팅 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가주에서 올 들어 주택 중간가가 100만 달러가 넘는 지역으로 추가된 도시는 보니타, 터스틴, 브레아, 샌 가브리엘, 세리토스, 오렌지, 산루이스 오비스포, 캠브리아, 사우저녹스, 팔라, 플레젠힐, 아로요 그란데, 본살, 사이프러스였습니다. 가주에서 집값 급등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캐나다 플린트리치와 얼바인을 비롯해 라구나 니겔, 라구나 힐스, 포웨이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청소년의 성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던 뮤리에타 밸리 교육부가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문제가 점점 미국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들의 알 권리를 둘러싸고 가주에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 가주에서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뮤리에타 밸리 통합교육구가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뮤리에타 밸리 통합교육구는 지난주 금요일 서한을 발송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렸습니다. 지난 8월에 뮤리에타 밸리 교육구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정체성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했고 학교의사회는 지난달 관련 정책을 유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가주교육부의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뮤리에타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주교육국은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성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통보할 경우 성소수자 학생들을 문제아로 낙인 찍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치노벨리, 테메큘라 교육부에서도 학생의 성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면 학교 측이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가주 검찰은 이 같은 정책이 차별이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성소수자 단체들과 학부모가 자녀의 성전환 계획을 사전에 알아야 된다는 부모 권리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부모들과 성소수자 단체들 간의 갈등의 시작은 미성년자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전환과 성호칭 변경에서부터였습니다. 친호교육부에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성정체성 변경 시 이를 학부모들에게 즉각 알리도록 했는데 법원에서 해당 조처가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청소년의 권리와 학부모의 알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소수자 학부모들의 알 권리가 확대되는 발의안이 추진 중입니다. 프로텍트 키즈 오브 캘리포니아 액트로 불리는 아동보호 발의안은 미성년자 학생이 성전환을 희망한다면 이 내용을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된 청소년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성전환 학생들의 전환된 성별의 화장실 사용 금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체 검진이 금지됩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발의안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한테까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의 알 권리로 강제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는 성소수자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며 아동보호 발의안이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인 선교사 단체 텍스트 측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들에게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아직 결정권도 없고 아직 제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이런 트랜스젠더리즘을 계속 몸을 바꾸게 하는 것은 다 반대해요. 78%의 어른들이요. 아이들은 한 18세에서 20세만 넘으면은 걔네들은 다시 자기네들의 몸을 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디트랜지션을 하는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보호 발의안을 선거에 붙이려면 주민들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서명 캠페인에서 호응이 컸지만 무효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아동보호 발의안을 선거에 붙이기 위해서 서명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발의안이 붙여지기 위한 마감일은 오는 5월 28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한인 선교사 단체 텍스트 측은 앞으로 5주간 LA의 한남체인과 시온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은 기자 리포트에 약간 노이즈가 많이 껴 있었습니다. 들으시는데 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보다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7도에서 무려 12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남가주의 대체로 맑은 날씨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역시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2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84도, 54도, 해안 지역은 69도, 50도로 이번 주 중에는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LA 지역에서 올 들어 한인들이 범죄 대상이 돼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가 거의 매일 4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한인 범죄 피해자는 총 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58명으로 거의 4명 가까이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이는 작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보다 각각 50% 정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올 1분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 피해는 차량 물품 도난으로 108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절도 88명, 신원 도용 31명, 벤달리즘 33명, 소매치기 18명, 빈집털이 16명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2시 6분경 웨스트 벌링턴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내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숨져 있는 한인 유학생 19살의 조한기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일 부검을 실시했고, 현재는 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일까지 모든 수업과 교내 활동을 취소하고 조 씨를 추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동부지법은 김지수 전 연방검사가 이 법원의 임기제 판사로 임명돼 선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김지수 신임 연방판사는 켄달제 뉴먼 판사 은퇴로 인해 생긴 공석을 메우게 되는데 임기는 8년이며 이후 재임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김지수 판사는 프린스턴 대학교와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19년의 법조계 경력을 쌓았고, 지난 2012년부터 약 11년간 캘리포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코트라 LA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3일에 오프라인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주최로 USC TCC 450더 포럼에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취업 박람회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와 협업회 15개 구인처에 약 5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 앞서 USC, UCLA 한인학생회와 협업회, 사전에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본인 전공과의 연관성과 비자 지원 가능 여부를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행사는 채용 시 비자 지원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구인처 위주로 모집해 청년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배정된 부스에서 진행하는 1:1 상담뿐만 아니라 각 기업 채용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기업별 채용 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해 구직자들의 각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정상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LA 총영사관이나 코트라 LA에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24 여름학기 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인 유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학기 뿌리 교육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 4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되며 한국어 4개 반 및 한국문화 4개 반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원 강전훈 원장은 한인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한글과 우리 전통미술, 택견, K-팝 댄스를 배우며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름학기 뿌리 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6-3112, 213-386-3112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금융교회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고 합니다. 이곳을 가득 메운 차량 행렬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외에 미국 내 화재 소식을 KBS가 정리했습니다. 금문교 위 줄지어선 자동차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행렬 앞부분엔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들 앞엔 사람들이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엔 가자를 위해 세상을 멈추자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16일 오전 7시 30분쯤 금문교의 한 통행 방향을 막고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위대 28명을 체포했고 금문교의 통행은 5시간여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이한 모양의 붉은색 암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선 두 남성, 힘 자랑하듯 암벽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들을 밀어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레이크 미드 국립휴양공원에서 현지 시각 7일 촬영된 모습인데요. 두 남성 관광객이 고의로 훼손한 붉은색 암석층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일행이 말려도 발을 헛디뎌 암벽에서 떨어질 뻔한데도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되면 훼손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혐의에 따라 6개월의 징역 또는 우리 돈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경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 지점의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또 실적이 좋지 않은 지점 8개를 폐쇄하거나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점을 조지아주 돌로스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프라미스원 뱅크에 매각합니다. 두 은행은 지점 인수를 위한 민수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인수가 설정을 위한 실사와 함께 감독국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 인수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인금융권에서는 긴축 경영에 나선 뱅크 오브 호프와 신생은행으로 지점 확장에 나선 프라미스원 뱅크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인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은행도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지점과 텍사스주 휴스턴 스프링 지점과 이 플라노 지점을 오늘 5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중복 지점 위주로 3개 지점을 폐쇄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한미은행 지점도 35개에서 32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 당근에서 샀어, 중고품 거래 사이트죠. 당근에서 샀어, 당근에 올릴 거야. 이런 얘기들 한국 자주 교류하시는 분들은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당근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에 창사한 당근은 2020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서 캐나다를 거점으로 북미 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0년 9월 캐나다 런던을 시작으로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 지역으로 이 당근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캐나다 내 인기 확산에 고무된 당근은 미국 시장에서도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이어서 시카고 그리고 LA로 지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당근은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지 양대 앱마켓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8일간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으로는 5년 만에 미국을 찾은 김 의장은 오늘 연방의회 의원과 주요 탱크탱크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갖고 한미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내일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하게 됩니다. 이어 김 의장은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 상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 또 방산 협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 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촬영장 무기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관리자 헤나 구티에레즈 리드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티에레즈 리드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감형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멕시코주의 과실치사죄 최대 형량인 18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구테레즈 리드는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무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격 사망 사건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고 지난달 배심원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티에레즈 리드는 소품용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고 이를 건네받은 주연 알렉 볼드윈이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 감독이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어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건데 치열한 공방 예상되지요. YTN입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자신을 기소한 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a persecution like never befo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again, it's a cas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It's an assault on America. 지난해 3월 미국 맨해튼 검찰은 모두 34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와의 과거 성관계가 폭로되지 않도록 뒷돈을 주고 그 비용에 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입니다. 1년여 만에 재판을 시작한 법정 주변에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파가 뒤엉켜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트럼프가 받게 되는 형사재판 4건 중 오는 11월 대선 전에 열리는 것은 이 재판뿐입니다. 박빙 판세 속에 재판 내용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측은 담당 판사의 딸이 민주당에서 일한 전력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한 치열한 공방과 여론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달 안팎 이어질 재판 기간, 피고인은 매번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은 밤에 이어갈 것이라고 트럼프 측은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늘 이틀째를 맞아서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고 당초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의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이틀째인 오늘도 전날에 이어서 배심원 선정 작업은 재개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제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가운데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서 예비 배심원 명단에서 즉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배심원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즐겨보는 뉴스 매체 등의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질문을 통해서 트럼프 측의 우호적인 배심원을 최대한 가려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서는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배심원단 선정에만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이 4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오른 41%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경제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권자는 고물가와 관련해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5명 중 4명은 80%죠. 재정적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는데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 연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가운데 규모로는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비율로는 최대 규모라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염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remember getting out of the motorcade with the president looked up at the facility. He said, "My God, this is amazing." He said, "This is exactly what we ne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원 외교위원장이자 텍사스가 지역구인 맥콜 의원은 삼성의 이번 투자를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반도체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This is the epicenter of the technology revolution, the likes of which we have not seen since the Manhattan Project. Thank you. 삼성전자는 당초 170억 달러 투자 계획에서 2배 이상 늘린 45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고 미국 상무부는 이에 맞춰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 대비 지원금 비율로는 14%가 넘어 최대 규모입니다. 2나노급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 패키징과 연구개발까지 포함한 원스톱 반도체 기지 건설 계획이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금 발표에 맞춰 성명을 내고 삼성의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며 미국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가 70에서 80%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를 앞으로 미국에서 50%가 생산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삼성은 인텔, TSMC와 달리 미국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은 받지 않아 한국 국내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6.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BS는 아직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까지 둔화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채권과 주식의 급격한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시장도 최근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놀랄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미 정책 완화에 대한 베팅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UBS 전략가들은 경기의 확장세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에서 고착화된다면 내년 초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재개해 내년 중반 6.5%까지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이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주요 은행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 아이폰의 전 세계 출하량이 중국 판매 부진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제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은 총 5,01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분기보다 9.6% 줄어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 5,170만 대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감소폭은 2022년 코로나로 공급망이 마비된 이후에 가장 가파른 것으로 설명됩니다. 아이폰 출하량 감소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샤오미와 트랜션의 출하량은 33.8%와 85% 급증했습니다. 화웨이는 작년 8월에 내놓은 새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아이폰을 위협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직장 내 외국 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판매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데도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이중고에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결국 감원이라는 처방을 내놓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26만 9천여 대의 전기차가 올 1분기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지난해 동기보다 2.6% 증가한 것이지만 전분기 4분기에 비해서는 7.3%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올 초 62%에서 현재 51%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낮아진 이후 하락한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1분기 판매 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가 늘면서 2만 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이 식어가면서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많은 모델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줄어드는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옛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X의 신규 규정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외에 화제 소식을 KBS가 정리했습니다. 머스크는 X 웹사이트 변경 사항에 대한 답에서 신규 계정에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봇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봇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소프트웨어인데요. SNS에서 봇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조작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새 계정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뒤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X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신규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답글을 달기 위해 연간 $1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현지 시각 15일 거대한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제개발협회 IDA 국가 중 절반은 1인당 평균 소득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느렸습니다. 세계은행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 75개 국가를 칭하는데요. 이곳에 인류의 약 4분의 1, 19억 명이 거주하는데 특히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이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중 3곳 중 한 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IDA 국가의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 우리 돈 약 3,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4대6으로 패했습니다. 선발 나섰던 트로이 글래스노우 선수가 오래 못 버텼어요. 5이닝 동안 무려 8안타 6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3승까지 기록했는데 어제 첫 패배를 기록을 했죠. 오타니 선수는 어제 3타수 1안타, 무키 배치가 3타수 1안타, 프레디 프리먼이 3타수 1안타, 윌 스미스가 3타수 1안타, 이렇게 1, 2, 3, 4번이 3타수 1안타씩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패한 게 아닌가. 참 대단하죠. 네. 정말 핵타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 오늘도 워싱턴 내셔널즈와 경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와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나란히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정우는 동점 적시타 등 안타 2개를 쳐냈고 김하성은 이틀 동안 무려 7번이나 출루했습니다. YTN입니다. 이정우는 1회 첫 타석부터 좌중간 안타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됐지만 3대0으로 끌려가던 4회 다시 선두타자로 나와 볼 4개를 골라 두 번째로 출루했습니다.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팀의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3대2로 추격한 7회 투아웃 1, 2루에선 3번의 파울 끝에 속구를 정확하게 밀어쳐 동점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레스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이정우의 타점은 역전의 귀중한 발판이 됐습니다. 멀티히트의 1타점 1득점으로 7경기 연속 안타와 4경기 연속 득점, 큰 차질 없이 메이저리그 적응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이틀 연속 대단한 출루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한 김하성은 3대0으로 뒤진 4회에는 병사를 피한 내야 땅볼로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하성은 4대3으로 뒤집은 5회 원아웃에서도 투수의 피치클럭 위반을 끌어내 말루 찬스를 이어갔고 득점도 추가했습니다. 7회 볼넷까지 3출루, 전날 볼넷 4개에 이어 이틀 동안 7번이나 1루를 밟았습니다. 샌디에고는 9회 말 만루 위기를 넘기고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어제 WNBA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슈퍼스타 케이틀린 클라크가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인디애나 피버에 입단을 했습니다. 클라크가 몸담은 아이오와 대학교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결승전 평균 시청자 수가 1870만 명으로 기록돼서 화제가 됐었죠. 물론 대학 경기를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청자가 많은 이유 바로 이 케이틀린 클라크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풋볼을 제외하고요. 미국 내 중계 시청자 수가 이보다 많았던 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 둘밖에 없어요. 이 대학농구 사실상 케이틀린 클라크를 보기 위해서 대학농구 시청자 수가 이렇게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WNBA 인디애나 피버에 입단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이 축구 승부 조작으로 몸살을 겪었던 중국 스포츠계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렸던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KBS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결승선을 100여 미터 앞둔 시점 선두를 달리던 케냐 선수 3명이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중국 선수를 돌아보고 먼저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합니다. 중국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불과 1초 차이로 케냐 선수 3명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한 허재 선수는 중국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로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승부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수 4명의 성적을 취소하고 대회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케냐 선수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고 친구라서 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케냐와 중국 선수 모두 같은 중국 스포츠 용품 업체가 후원하고 있고 이번 대회도 후원했습니다. 베이징 체육국은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